저러고도 목이 멀쩡한지 모르겠어. 코로나 걸리신 분 없죠? 자, 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근현대사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근현대 시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두 가지가 무엇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바로 산업혁명과 제국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미국 같은 선진 산업 국가들이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들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산업 발전을 위해서 원료를 얻고 물건을 팔 수 있는 시장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 산업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아시아나 아프리카 같은 국가에게 침략적으로 접근해서 원료를 뺏어오고 물건을 팔면서 자신들의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꾀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행위를 일컬어 제국주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로 지배했던 것이 가장 전형적인 제국주의의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어떤 제국주의의 침략적인 접근이 동아시아에도 일어나게 되었고 그 첫 번째 사례가 바로 청나라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청나라의 무역에서 지속적인 무역 적자를 보고 있었던 영국이 무엇을 팔기 시작을 하였나요? 아편을 팔기 시작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청나라 국민들의 건강이 악화되고 청나라의 은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청나라에서 임칙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아편을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게 되자 영국 쪽에서 이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전쟁을 일으켰으니 그게 바로 아편 전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영국이 산업화된 우수한 무기를 앞세워서 청나라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맺어진 조약이 바로 난징 조약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동아시아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지금까지 청나라가 제한된 형태의 무역을 허락하였었는데 난징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영국에게 항구를 열게 되었다. 개항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조약의 내용을 보면은 청나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조약을 일컬어 불평등 조약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 이후에 여러 열강들하고 서양 국가들하고 추가적인 조약을 맺게 되는데 협정 관세라든지 영사 재판권이라든지 최혜국 대우와 같은 이런 어떤 불평등한 조약들이 들어가 있는 불평등 조약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불평등 조약 체계가 기존의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였던 조공과 책봉의 질서를 대신하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맞나요? 네, 그 이후의 이야기를 이번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차 아편전쟁의 패배, 청나라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겠죠. 그죠? 지금까지 전혀 위협적인 세력으로 인식하지 않았었던 서양에게 패배를 당했던 것 사실 청나라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쟤네들처럼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청나라가 첫 번째 근대적 개혁을 시도하니 그게 바로 양무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근대적 개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요. 산업혁명 이후부터 2차 세계대전 전까지의 시기를 근대로 구분을 합니다. 근대적 개혁이다, 근대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산업혁명 이후의 서양 유럽 국가와 같은 모습을 갖추기 위한 노력과 그 변화를 일컬어 근대적 개혁 또는 근대화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편전쟁에서의 패배를 통해서 청나라는 우리도 서양 유럽 국가들과 같은 모습을 갖추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변화를 시도하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양무운동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 양무운동을 하게 되는 좀 더 본격적인 계기는 무엇이냐? 2차 아편전쟁의 패배와 태평천국운동이라고 하는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사실 1차 아편전쟁의 패배가 충격적이긴 했어도 그렇게까지 충격적이진 않았어. 어쩌다 한번 질 수 있지 뭐 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엇보다도 잠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1차 아편전쟁의 경우는 사실 중국 한참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진 전쟁이었거든. 다시 말해서 베이징하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 청나라 정부에서 사실 그렇게까지 충격을 받는 사건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2차 아편전쟁이라든지 태평천국운동의 경우에는 조금 더 중국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이제 진짜로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할
만한 그런 어떤 생각을 안겨준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근대적 개혁의 필요성을 느꼈고요. 특히 우리도 하루빨리 서양과 같은 무기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추진되었던 근대적 개혁, 그게 바로 양무운동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2차 아편전쟁은 왜 그렇게 충격적이었는지, 그리고 태평천국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길래 근대적 개혁을 생각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펜이 없니? 네. 하나 줄까? 네. 알겠습니다. TV를 보면은 여기 빈칸 나오니까 보고 쓰면 돼. 자, 2차 아편전쟁이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2차 아편전쟁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2차 아편전쟁의 경우에는 아편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전쟁이에요. 다만 1차 아편전쟁에서의 연장선에서 일어난 전쟁이라고 해서 2차 아편전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아편전쟁이라는 용어보다는 1차 중령전쟁, 2차 중령전쟁 이런 식으로 표현을 더 많이 하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은요, 영국은 난징 조약을 체결했습니다만 생각보다 무역의 이익이 확대되지 않았어요. 의외로 영국 물건들이 그렇게 많은 중국에 잘 팔리지 않았다라는 소리지. 그래서 영국 입장에서는 더 많은 항구를 개항을 해서 더 자유롭게 무역을 해서 더 많은 영국의 물건을 팔고 싶었습니다. 그러려면은 새로운 조약을 맺어서 더 많은 항구를 개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국은 무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2차 아편전쟁을 일으켰던 이유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한편 프랑스의 경우에는요, 우리도 영국처럼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시장에 진출을 하고 싶었어. 그러려면은 또 뭔가 이유가 필요했고, 전쟁을 통해서 자신들이 들어갈 수 있는 항구를 열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청나라를 침략하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2차 아편전쟁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다만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쳐들어가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전쟁을 왜 하는지에 대한 어떤 이유,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 명분으로 삼았던 사건이 무엇이었냐면은 영국의 경우에는 에로호 사건이었고요. 프랑스의 경우에는 선교사가 피살된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로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영국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배 에로우, 화살이라고 하는 이름의 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유자는 영국인이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청나라 사람들이 해적선으로 빌려서 이용을 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청나라 수군이, 해군이 이 해적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에로호에 타고 있는 청나라의 해적들을 잡아다가 체포하는 그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영국 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 체포 과정에서 이 에로호에 걸려 있었던 영국 국기가 바닥에 떨어졌고 청나라 관원들이 그것을 밟고 지나갔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것은 영국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쟁의 명분으로 삼습니다. 사실 억지죠, 그죠? 국기 밟았다고 전쟁한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죠? 영국은 전쟁을 하고 싶었고 뭐 하나 꼬투리 잡을 게 없을까 하다가 마침 이런 사건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명분으로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요, 왜 선교사가 피살당했느냐, 우리가 좀 이따 이야기를 할 텐데, 태평천국의 난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 남부에 크게 벌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외국인의 입국이 금지되거든요. 그런 어떤 청나라의 금지 명령을 어기고 프랑스 선교사 오기스트 샤프들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광시성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법을 어겼기 때문에 체포되어서 사형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실 법을 어긴 거는 프랑스 선교사의 잘못이잖아, 그지? 하지만 프랑스 입장에서는 오케이, 요거 잘됐다, 전쟁의 명분으로 삼아야지, 너네가 우리의 국민을 해쳤어, 죽였어 라고 하는 것을 이유로 영국과 함께 전쟁을 시작하였으니 그게 바로 2차 아편전쟁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영국 프랑스 연합군이 청나라를 침략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산업화된 우수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승리를 하게 되면서 어디까지 진출을 하게 되느냐? 텐진까지 진출을 하게 돼요. 한자로는 천진이라고 하는 곳인데, 텐진 어떤 곳이냐? 지도를 보니까 베이징과의 위치가 어때요? 가까워요. 그죠? 서울에 인천이 있다면 베이징에는
텐진이 있는 거예요. 수도와 가장 가까운 항구가 바로 이 텐진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텐진을 점령하게 되자 청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이쿠, 이제 베이징이 바로 코앞이네. 여기서 전쟁 멈춰야지 라고 해서 영국 프랑스와 텐진 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맺게 되는데, 이 영국 프랑스가 들이밀었던 조약의 내용을 보니까 너무나도 청나라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텐진 조약을 맺었다가 청나라가 일방적으로 파기합니다. 우리 이 조약 더 이상 못 맺겠어 라고 이렇게 선언해 버려요. 그리고 영국 프랑스 군을 다시 한번 공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자 영프 연합군이 그래 그럼 전쟁 마저 해보지 뭐 라고 하면서 텐진에서 바로 베이징까지 진출해서 베이징을 점령해 버리고 맙니다. 베이징은 청나라의 무엇이었어요? 수도였어요. 수도가 점령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전쟁을 마무리시키기 위해서 청나라는 텐진 조약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된 심화된 베이징 조약을 1860년에 맺게 되었으니 이게 제2차 아편전쟁의 결과였다라는 것이에요. 되었나요? 네, 베이징 조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개항장을 더욱더 확대하게 되어 텐진을 포함한 10개 항구를 더 개항을 하게 되고요. 이 선교사 피살 문제가 전쟁의 이유가 되었었어, 그지? 그래서 중국 내에서 크리스트교 포교의 자유를 인정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베이징 조약에 들어가 있게 되고요. 주룽반도라고 해서 홍콩 주변의 땅들을 더 많이 영국에게 할 양 넘겨주어야 했던 것이 바로 이 베이징 조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청나라와 영국, 프랑스 사이를 중재시켜줬던 나라가 바로 러시아였고, 러시아는 중재시켜준 대가로 어디를 얻어가느냐? 여기 연해주 땅을 청나라로부터 가져갑니다. 그래서 제2차 아편전쟁의 경우에는 더 많은 항구를 개항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나라 영토의 더 많은 부분을 서양 국가들에게 빼앗긴 전쟁, 그게 바로 제2차 아편전쟁의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게 되면서 우리도 하루빨리 서양 국가들과 같은 변화가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양무운동이라고 하는 청나라의 첫 번째 근대적 개혁 시도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네, 넘어가도 될까요? 다 쓰셨나요? 네. 자, 두 번째, 태평천국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자, 홍수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국 남부 출신의 인물이었고요. 어렸을 때는 동네에서 무척 똑똑한 아이, 천재 소리 들으면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거 시험 보면은 당연히 한 방에 합격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 차례 과거 시험에서 낙방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단히 큰 충격을 받아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과거 시험이 낙방하고 난 이후에 알아누워요. 몇 날 며칠 밤을 알아눕습니다. 그리고 그 알아누웠을 때 꿈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어떠한 계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꿈을 통해서 홍수전이라는 사람이 나는 사실 알고 보니 예수님의 동생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크리스트교를 중국식으로 재해석한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대상제교라고 하는 종교였습니다. 대상제교란 무엇이냐? 상제란 크리스트교의 하나님을 한자로 상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숭배하는 종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크리스트교를 중국식으로 재해석한 종교가 바로 배상제교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배상제교를 믿는 사람들이 단체를 만들었으니 그게 바로 배상제회라고 하는 조직이었던 것이에요. 이해가 되죠? 네, 어려울 것 없죠, 그죠? 자, 그런데 이 홍수전이 이끄는 배상제회의 세력이 중국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되어 나갑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당시 중국 사람들 먹고 살기가 좋았을까, 힘들었을까? 힘들었어요. 우리 지난번에 인구 부분할 때 잠깐 이야기했었는데요. 인구 증가 속도가 너무나 빨라서 토지 증가의 속도를 따라가지, 토지의 증가 속도가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지? 그래서 1인당 경지 면적이 감소하다가 아예 농사지을 땅조차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당시 중국 사람들의 이런 어떤 경제 생활이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홍수전이 어떤 주장을 했느냐? 무능한 청나라 왕조를 무너뜨리고 한족의 왕조를 다시 세우자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멸만흥한이라고 하는 주장인 것이에요.
만주족을 멸망시키고 한족을 다시 세우자라는 주장이 되는 것이죠. 또한 천조 전무 제도를 시행하자라는 주장을 해요. 천조, 하늘나라에 있는 전무, 논과 밭의 제도가 바로 천조 전무 제도인데요. 홍수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늘나라에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그래서 농사지을 땅도 모두 다 같이 나누어 갖는다. 그러한 어떤 제도를 이 땅에 실현하자라고 하는 게 바로 천조 전무 제도의 주장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국의 토지를 모든 농민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그 외에도 남녀의 차별을 폐지하겠다, 신문지를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주장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으면서도 신문제 속에서 차별을 받고 있었던 수많은 중국의 한족 농민들에게 인기가 있었겠어 없었겠어?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게 되죠. 그죠? 그러면서 이 배상제회의 세력이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면서 결국 대규모의 한족 농민 봉기가 일어나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태평천국 운동이었고, 왜 이름이 태평천국 운동이었느냐? 결국 이들이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웠으니 그 나라의 이름이 바로 태평천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의 운동을 태평천국 운동이라고 합니다. 종교 세력이 중심이 되었다라는 점, 그리고 농민 봉기였다라는 점, 당시 청나라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인 개혁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라는 점에서 사실 동학농민 운동과 상당히 공통점이 많은 사건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예전에 모의고사에서 두 운동을 비교한 문제를 한번 낸 적이 있더라고요. 자, 이들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한때이지만 난징을 점령하고 수도로 삼아서 태평천국을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난징, 중국의 제2의 도시 아니에요. 강남, 중국의 경제 중심지 아닙니까? 그죠? 이들이 강남 일대를 장악했다라고 하는 것은 청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큰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을 진압해야 할 청나라의 주력 군대인 팔기군은 상당히 무력했습니다. 이유는요, 두 가지예요. 오랫동안 평화가 이어지게 되면서 팔기군 전쟁 안 한 지 오래됐어요. 그러면서 무력한 군대로, 나태해진 군대로 전락해버린 것도 있고요. 청나라 말기로 가게 되면서 청나라 관료제 조직,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했는데 상당히 부패하고 무능해졌거든요. 그래서 청나라의 이런 어떤 관료제라든지 청나라의 주력군으로 이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태평천국 운동은 누구에 의해서 진압이 되느냐? 강남에 살고 있었던 한인 신사들이 조직한 향용과 외국 군대의 상승군의 활약으로 인해서 결국 진압이 됩니다. 자, 한인 신사층, 강남에 살고 있는 한족 지배층을 말하는 것이에요. 얘네는 멸만흥한을 주장했는데 왜 한족 신사층들이 얘네 편을 안 들고 청나라를 위해서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자기 돈을 털어서 향용이라고 하는 군대를 조직을 했지? 또다시 일어날 전쟁이 나는 걸 멈추기 위해. 뭐 비슷하기도 하죠. 또 왜 강남의 부자들은 자기 돈을 털어서 군대를 조직해서 이들을 진압하려 했을까? 땅 나눠주기. 그렇죠. 이들은 토지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대부분 지주들이라고. 그리고 얘네들이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자기 땅 뺏어가는 거 막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돈 털어서 향용 같은 군대를 조직해서 이들과 맞서 싸웠던 것입니다. 또한 청나라 정부 입장에서는요, 팔기군이 무력하다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가장 강력한 군대를 용병으로 고용하는 겁니다. 청나라 정부가 알고 있는 가장 강력한 군대 뭔가요? 외국부. 서양인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영국과 미국인으로 구성된 지휘부들을 고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기를 가지고 와서 청나라 군인들로 구성된 혼성 용병 부대를 구성을 해요. 그리고 그들은 우수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태평천국군과 싸울 때마다 이겼어. 그래서 맨날 이기는 군대라는 뜻에서 어떤 이름을 붙여줬어요? 항상 이기는 군대라는 의미에서, 그죠? 상승군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자, 결국 그래서 이들의 활약에 의해서 태평천국 운동이 진압이 됐습니다만은 청나라 정부가 얼마나 통치체제가 무력해졌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대단히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외국 군대 상승군이 이용했던 서양 무기의 위력을 좀 더 넓은 지역의 사람들이 보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아편전쟁 때는 극히 일부의 사람들, 해안가의 사람들만 좀 경험한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태평천국 운동 과정에서는 좀 더 넓은 지역의 사람들이 서양 무기의 위력을 실감하게 된 계기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우리도 뭐가 필요하다? 개혁. 근대적 개혁이 필요하다. 무엇을 갖기 위한?
서양의 강력한 무기를 갖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추진된 첫 번째 근대적 개혁이 무엇이었다? 청나라의 양무운동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청나라 양무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방 실력파 한인 관료인 증국번이나 이홍장 같은 사람이 주도해 나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는데 큰 공로를 세웠던 사람들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능력을 인정받아서 양무운동을 주도해 나가는 관료들로 선택이 되었던 것입니다.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상승군과 함께 싸웠기 때문에 서양 무기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양무운동을 주도해 나가는 신진 관료들로 떠오르게 되고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양무파 관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양무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양무운동은 어떤 원칙하에 전개된 근대적 개혁 시도였느냐? 요거 중요해요. 시험에도 나오고요. 수행평가에도 나올 거예요. 중체서용의 원칙에 따라서 전개된 근대적 개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해요. 자, 중체서용이란 무엇이냐? 중체, 몸은 중국이야. 중국의 전통적인 통치 체제를 바꾼다, 바꾸지 않는다.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겁니다. 다만 서양을 이용한다. 그게 서용이에요. 서양의 무기와 과학기술만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원칙이 바로 중체서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분적인 개혁인가요? 전면적인 개혁인가요? 부분적인 개혁이에요. 그죠? 급진적인 개혁이에요? 완만한 개혁이에요? 완만한, 천천히 속도가 느린 개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식의 개혁이 시도가 되었느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전면적인 개혁이 쉬워요? 부분적인 개혁이 쉬워요? 부분적인 개혁이 쉬워요. 그죠? 일단은 쉬운 것부터 먼저 하려고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무엇보다도 아직까지는 사실 청나라가 우리가 서양보다는 그래도 더 우월하다라는 생각이 완전히 깨지지는 않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걔네보다 부족한 부분은 뭐밖에 없다? 무기와 기술밖에 없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기와 기술만 받아들이려는 개혁이 시도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뭐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물론 뒤에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양무운동 실패로 끝나게 되거든요. 양무운동의 실패 원인이 이 원칙부터가 잘못되었다. 통치체제 전체를 다 바꾸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개혁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성공할 수 없었다 라고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 하지만 전면적인 개혁을 시도했을 때 그게 과연 성공할 수 있었을까? 아닐걸? 개혁을 시도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기득권, 기존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변화를 싫어하는 보수파들, 이런 사람들의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자신의 생활이 변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바꿔가면서 조금씩 천천히 개혁을 해 나가는 것도 결코 나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청나라의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적 개혁, 천천히 바꿔나가는 개혁마저도 할 수 없는 부정과 부패가 심각한 무능한 왕조였다라고 하는 게 문제였던 것이죠. 그 이유는 뒤에 가서 하나씩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박지원 학생 그러고 보니 모자가 바뀌었네? 원래 까만 모자 쓰고 다니지 않았나? 드디어 땀에 쩔어서 이제 한번 빤 거예요? 네. 자, 모든 개혁의 목표는 무엇이다? 부국 강병이다. 과거 춘추전국 시대 때 진나라의 개혁도 부국 강병이었듯이 모든 개혁의 목표는 부국 강병입니다. 자강, 스스로 강해질 것, 그리고 근대화, 서양 유럽의 국가들과 같은 모습을 갖추고자 했던 게 바로 이 양무운동입니다. 자, 그래서 부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했느냐? 기선회사, 방직공장과 같은 근대적 기업들을 설립을 해서 경제 발전을 꾀했습니다. 기선회사, 증기선을 운영하는 회사예요. 방직공장, 면직물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왜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까? 얘네가 하는 거 다 따라해보자. 비슷해요. 조금 더. 돈 벌려고. 정확히는. 그 경제적 이익. 그렇죠.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자면은 이런 분야에 서양인들이 진출이 활발했던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분야에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던 거죠.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그 경제 부분 이야기할 때 중국에서는 대우나 창장강, 연안항로를 통한
해상, 수상 운송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원래 기존의 중국의 운송업자들의 경우에는 노젓는 배, 돛담배 같은 것들을 통해서 쌀을 실어 나르고 있었거든. 그런데 서양 사냥들이 진출하게 되면서 증기선으로 쌀을 운반해주기 시작을 해요. 경쟁이 될까 안 될까? 안 돼. 안 돼요. 그죠? 중국의 기존의 택배 회사들 죄다 망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도 증기선으로 운송하는 회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기선회사 만든 겁니다. 영국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공장이 뭐라 그랬나요? 방직 공장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면제품 만드는 공장이라 그랬잖아요. 그지? 그래서 영국산 면제품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방직 공장 같은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리고 우리도 강력한 서양의 무기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금릉 기교국 같은 군수 공장 같은 것들을 설치하기도 하고요. 사실 그리고 1, 2차 아편 전쟁의 패배 전부 다 바다를 통해서 들어온 서양 세력들에게 당한 패배였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해군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영국산, 독일산 최신식 함대를 구입을 해서 북양 함대 등을 비롯한 해군을 창설하는 이런 어떤 개혁들이 양무운동 과정에서 전개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외에도 서양의 유학생을 파견한다든지 서양의 기술과 외국어를 가르치기 위한 신식 학교 같은 것들을 설립하는 등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 양무운동이 청나라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어 나갔다라는 것이에요. 됐나요? 네. 자, 그런데 이 양무운동 왜 실패하게 되느냐? 사진 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네, 당시 청나라가 독일에서 구입한 7,000톤급 철갑함으로 최신식 함대였어요. 그래서 이거 동량의 최고의 전함이다라고 이렇게 불렸던 함대의 모습이고요. 뭐 강남 제조총국, 호북 방직국이라고 해서 당시 아편전쟁 때 만들어졌었던 양무운동 때 만들어졌었던 공장의 모습들이라고 하네요. 나름 열심히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갔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진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런데 나름 이렇게 열심히 해 나갔는데 왜 양무운동은 실패로 끝나게 되었느냐? 아까 선생님이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모든 개혁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의식? 보수파들, 그죠? 기존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 세력들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양무파라고 하는 신진 관료들이 떠오르게 되면은 당연히 자기들과 권력을 나눠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변화를 싫어했던 기존의 보수적인 관료들은 이 양무운동이 망하기를 바랬어. 그래서 계속해서 견제를 놓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자신있게 추진해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사실 무엇보다 이 근본적인 한계로 지적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의식과 제도에 대한 개혁 없이 기술과 기계, 무기만 도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웠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비유해 볼 수가 있겠죠. 여전히 투지폰을 쓰면서 스마트폰 앱 어플리케이션을 핸드폰에다가 깔려고 하는 시도였다 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볼 수가 있겠네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과거제입니다. 과거제가 여전히 관료 선발의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었어. 그러면 젊고 유능한 인재는 유교경전 공부할까? 외국어랑 과학기술 공부할까? 유교경. 그렇지. 당연히 출세를 하려면 과거제 봐야 되는데, 그지? 유교경전을 공부하겠죠, 그죠? 그래서 외국에서 기계 만들고 공장 사오고 전함 사오고 하면 뭐해?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굴릴 줄 아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죠? 제대로 된 개혁이 이루어지기가 힘들었던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청나라 관료제 사회가 상당히 부패하고 무능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관청 및 관료들의 부당한 사업 간섭 등으로 인한 비효율성, 부정부패 이런 것들이 만연하였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뭐 이런 식이었어요. 어떤 지방관한테 너네 동네에다가 공장 만들어, 방직 공장 만들어 라고 해서 나라에서 예산을 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장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 지방관의 경우에는 임기가 정해져 있잖아. 죽을 때까지 거기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임기가 다 끝났는데 아직 공장을 다 못 만들었어. 어떻게 할까요? 다른 그 지방관한테 그걸 넣는. 그렇죠. 나 다음에 오는 후임자한테 인수인계해서 나 여기까지 만들었어. 나머지 다 만들어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방직 공장을 완성하면은 그 공로가 내게 아니라 후임자께 되잖아. 그지? 그래서 어떤 식이었느냐? 공장 만들다가 자기가 새로운 부임지로 발령이 나면은 스톱시키고 다 뜯어가지고 다시 새로운 부임지로 옮겨가서 거기다가 다시 짓는 이런 식의 일이 벌어졌다라고 해요.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부정부패가 만연했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이 제대로 추진되기가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대충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양무운동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사실 청나라 양무운동을 추진했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었느냐? 우리가 서양 국가들처럼 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청나라도 서양 국가들처럼 아직까지 산업화가 되지 않은 다른 나라로 침략적인 접근을 해서 그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대상은 누구였느냐? 바로 베트남과 조선이었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가장 가깝게 지냈던 나라이고 현재도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깝고 잘 아는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베트남과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고 싶어 했던 나라들이 또 있었던 것이죠. 베트남의 경우에는 어디였던 거냐? 프랑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청푸전쟁, 청불전쟁이 1884년에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청나라가 패배하게 됩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뭐 그럴 수 있지 뭐 우리가 아직까지 양무운동을 추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이럴 수 있어. 그리고 프랑스 오리지널 서양 오랑캐이기 때문에 우리가 걔네한테도 질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식민지를 지배하는 것을 놓고 누구랑 싸웠어요? 일본이랑 싸웠어요. 그래서 청일전쟁이 벌어졌는데 여기에서 청나라가 또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청나라에게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어요. 지금까지 우리보다 한참 밑에라고 생각했던 한참 작은 나라고 정말로 오랑캐 중에 오랑캐라고 생각을 했던 일본에게마저도 패배했다는 것은 대단히 큰 충격이었다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양무운동이 실제로 실패하였음을 확정짓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청일전쟁에서 패배했을까? 그 일본이 그 선전포고를 하나 기습적으로 공격. 뭐 그런 전략술적인 측면도 있기는 하죠. 뭐 대표적인 이 아편전 아니 양무운동의 패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바로 사실 이거예요. 이거 사실 당시 일본 해군과 청나라 해군의 이 함대의 스펙만 비교해 보자면 청나라 함대가 월등히 스펙이 뛰어났어. 그런 더 우수한 무기를 가졌는데 왜 이 청일전쟁에서 패배를 했느냐, 요런 거 완전히 일본 해군들한테 완전히 박살이 나요. 왜 박살이 났느냐? 아까 이야기했죠. 사실 이런 어떤 양무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기술과 기계 무기만으로 제대로 도입했으면 그래도 성공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은 당시 청나라 관료제 사회가 굉장히 무능하고 부정부패에 찌들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함대 사오면 뭐해? 훈련할 수 있는 예산이 제대로 안 내려와. 중간에서 빼먹으면서. 그래서 사실은 함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운영할 줄 아는 해군들이 몇 명 안 됐던 거야. 함대 가지고 있으면 뭐해? 포탄을 사야 되는데 포탄을 살 수 있는 예산이 중간에 빼돌리는 바람에 제대로 나오지 않아. 배는 있지만 대포를 쏠 게 없어요. 쏠 포탄이 없어. 그럼 왜 사놓은 거야, 그지? 그죠? 게다가 이 해전이 딱 벌어지자마자 청나라 해군들 가운데 고위 장교준 등의 상당수가 전쟁 딱 터지자마자 바로 배를 돌려가지고 도망가기 바빠요. 지하 목숨 팔겠다고. 그러다 보니 일본군이 훨씬 더 수준이 떨어지는 함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양함대 같은 이런 신식 함대를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양무운동은 실패로 끝나게 되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우리 아직 시간이 대략 한 10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만은 지난주에 4반에서도 여기까지 수업을 했기 때문에 네, 진도 여기까지를 맞추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은 어떻게 개항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일본은 어떻게 근대화를 성공시킬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 선생님 유튜브 하고 있어. 수업 저기 유튜브 들어.